제가 말하는 성취감은 일주일 내내 밤새서 일했을 때 그게 되게 티가 많이 나고 회사의 전반적인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고, 내가 하루 아프면 회사가 힘드네 이런 느낌 저는 좋아하거든요. 거의 변태네요. 약간 이거 좀 안녕하십니까. 정장현이고요. 저는 지금 빌드업 랩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1년 정도 열심히 구르고 있는 네. 그런 신입 창업자입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삼성전자도 다녔었고 소기업도 다녔었고 컨설팅 펌도 다녔었고 구글도 다녔었어요. 굉장히 커리어가 다채로워요. 왜 이렇게 많이 이직을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커리어 패스를 계획을 하고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요? 그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려보고 네, 처음부터 저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는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진학하기 전까지는 19년 동안 계속 거기서 살았는데, 저는 앞에 누가 하라고 제 길 앞에 놓아주면 그걸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취미가 있다, 특기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호가 없는 편이에요. 게임을 해도 앉아서 게임하는 게 지치잖아요.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게임도 하다 보니까 지쳐서 못 하겠다. 근데 이제 누워서 할 게 뭐 있을까? 책은 볼 수 있네.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누워서 할 수 핸드폰 게임 해봐야, 저 이때는 미니 게임 천국 이런 거 핸드폰으로 하고, 그건 저의 재미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럴 바에야 학생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남들처럼 전국 10몇 등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간 게 아니고 지방에 살면 지역 균형 선발 전형들도 있고 해서 서울대에서 또 학생들을 수시로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때는 그 수시 전형이 있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게 됐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딱 공부를 하게 되는,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라서 서울대를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잘 들으면 여러분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다니다가 첫 번째 직장 커리어는 어디였어요? 저는 삼성전자였고요.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었나요? 제가 89년생인데 1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6. 바로 입사를 했네요. 왜 삼성전자를 선택한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된 거랑 비슷한 스토리가 될 텐데, 마지막 학기 3학점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한 과목만 들으면 되고, 남들은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9학기째라서 취업을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심정적으로 아직 난 학생이니까 다음 학기에 취업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근데 서류를 하나도 안 쓰기에는 부모님한테 눈치가 좀 보이니까 몇 개를 썼어요. 저처럼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서울대 학생들이 주로 쓰는 데가 대기업 위주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썼고, 필기 시험 같은 것들도 이제 보고 했는데, 그때부터 몇 개씩 탈락이 나오는 게, 필기 시험을 아침에 보러 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오후에 보러 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생활 패턴으로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러 오라고 하는 쪽은 거의 다 못 갔고, 필기랑 면접이 둘 다 오후로 일정이 저의 스타일과 맞았던 곳이 삼성이었었고, 하다 보니까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서 그걸 안 갈 정도의 의사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깜냥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꿈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된 김에 간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갈 때 생각했던 게, 가보고 정말 재미있지 않으면 3년 정도만 다니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그때는 내 꿈이 생기겠지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왜 3년으로 정한 거예요? 저는 뭘 해도 3년 정도의 타임라인을 보는데, 그 이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다 3년씩은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생각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회사 가서 일하면 3년은 금방 가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3년? 개인적인 그냥 타임라인. 그러면 삼성전자 다니면서 그만두게 된 계기는 뭐예요? 3년간 다니면서 똑똑하신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빛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대리님이나 과장님들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던 경우들이 너무 큰 조직이니까 많은 뭐 것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고 100을 요구했을 때 내가 150이나 160을 해도 딱 100만큼을 땡겨가야 나머지 톱니바퀴들이 잘 돌아가는 구조로 프로세스가 다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되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포인트가 매력이 없게 느껴졌었고, 계속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의 건방짐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150, 160도 할 수 있고 그게 더 빛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체계에서 내가 여기에서 평생을 다녀서 어느 만큼이나 나를 빛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충분히 성에 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장현님이 삼성전자에서 받던 뭐 8, 9천의 연봉을 포기를 하고 거의 반으로 연봉을 줄이고 작은 기업으로 이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작은 기업에 다니다 컨설팅 펌으로 이직을 했었고, 그러다가 구글을 또
구글도 다녔고, 근데 구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을 다니다가 결국은 또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결정했던 키 요인이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연봉은 다 필요 없고 재밌는 일을 찾아다녔던 건지. 결혼 전과 후로 저의 인생의 이 판단 기준이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연봉보다는 성취감이 제가 말하는 재미인데 그게 1번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성취감은 일주일 내내 밤새서 일했을 때 그게 되게 티가 많이 나고 회사의 전반적인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고, 내가 하루 아프면 회사가 힘드네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거의 변태네요. 약간 이거 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네. 되는 그 기분이 성취감으로 저한테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장현님이 계속 재미가 없어 보여서 자기가 뭘 성취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재미있어 보여서 옮기고 연봉과 상관없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게 시키면 그냥 하는 성격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서울대 가기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구글 입사하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많은 선택들이 고시 공부하듯이 죽어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재미있어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딱 했는데 딱 되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사실 구글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구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하니까 그게 이렇게 구글도 채용이 되고 이런 건가요? 사실 저의 자질보다도 또 외부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구글이 이제 제가 입사할 때 구글 코리아에서 사원을 역대급으로 많이 뽑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맞물리면서 그때 지원을 했고 핏이 잘 맞아서 뽑아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취업 준비 같은 것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랑 맞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 회사가 큰 회사일수록 자기랑 맞는 사람을 잘 스크리닝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준비를 하나하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아, 장현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서울대 나와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취업시장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 아주 못하지 않으면 취업은 웬만큼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고대만 나와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하면 취업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현님이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전 진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구글을 그만뒀을까? 구글이라고 하면 그래도 남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 고유 연봉이 보장된 직장이기도 하고 구글을 다닌다는 자부심도 있고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그만두고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지. 사실 구글로 이직하게 된 것도 결혼을 하면서 연봉은 연봉인데 라이프가 워낙 없으니까 처음에 와이프가 되게 애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연봉을 유지하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기회가 왔던 게 구글이었고,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되게 많이 열어주고. 구글에서. 네네, 맞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시고 라이프도 제가 충분히 챙겨갈 수 있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직장인으로 평생 살면 이제는 돈 욕심이 생긴 상태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저는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에이스타트 대표가 그렇게 작으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재작년 당시에 그 생각을 하고 돌아봤을 때 저의 삼성전자 동기나 사원일 때 대리님들 이런 분들은 이미 그 자산을 삼성 다니면서도 만드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재테크 잘하면 만들 수 있죠. 제가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와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도 매번 해봐야지 하다가 못하는 게, 주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막 주식 공부를 하느라고 회사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회사 일을 하면 이 주식 돈 넣어놓은 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회사 일만 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 빠지면 완전히 딥하게 들어가서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네요. 멀티태스킹이 많이 안 되고 한 번에 하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창업가의 유형이 딱 맞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창업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보다가 나는 창업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구글 다니면서 주변에 창업한 네트워크들을 생길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이기도 했고, 저분들은 근로소득으로도 더 많은 자산을 이루신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그걸 이루는 과정이 내가 되게 즐거워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얻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하기 힘든 이유가 이미 받고 있는 연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장현님이 얘기한 대로 와이프가 좀 힘들어해서 직장을 구글로 옮겼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남편 구글 들어갔다. 연봉도 많이 주고 회사가 개인의 발전도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주고 복지 좋은 걸로 유명하고,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그걸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 이거 거의 뭐 닭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허락을 해줬어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하겠다고 하는 거에 응원을 좀 해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봉을 1억 받다가 5천 받으면 인생이 크게 안 바뀌는데 사업을 해서 50억이든 100억이든 300억이든 벌면 그게 인생이 바뀌는 길이다.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직장인으로서는 내가 이뤄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저의 생각도 그랬었어요.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진짜 잘하면 뭐 2억 5천
3억 이렇게 가더라도 최소 7, 8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이 이어가는데 그 시기에 가면 이제 제가 40이 넘고 그동안 이제 이렇게 돈을 차근차근 쌓으면 사람이 소비도 차근차근 그렇죠.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와이프한테 말했던 거는 한번 우리가 소득이 없어지면 소비 수준을 줄일 수 있고 그거 기준으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한 방에 소득을 내가 땡겨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대체로 제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도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될 각이 보이니 가겠지라는 이제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라고 응원을 지금도 해주고 있고 근데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창업한 지 1년 정도가 되셨는데 그 1년 동안 월급을 가져가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4개월 네, 정도는 월급을 받았고 네, 이제 초기 네. 투자를 받은 네, 돈으로 네. 월급을 받았고 그 앞에는 아예 월급을 안 받았었고 근데 이제 월급을 받는다 해도 원래 제가 받던 월급은 아니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도 뭘 사거나 어디 식당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 뭐 저희도 해외여행 같은 거를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다녔었으니까 그런 걸 다니거나 하는 것들을 일체 못해. 시원하게 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런 대답이 나오고 원래 하고 싶으면 해 이랬는데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물론 지지는 해주지만 갑자기 소득이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생활이 쪼들리잖아요, 솔직히. 네.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와이프가 느낄 때는 체감이 70%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30%만 줄었다고 느끼는 게 소득은 15% 정도로 줄고 나머지 이 빈 부분을 제 주식 계좌에서 계속 빼서 집으로 이제 돈을 넣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생활비도 그렇게 쓰고 대출이자나 이런 거 낼 것들도 이제 거기서 내고 그런 의사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와이프는 요즘 뭐라 안 하세요? 최근에는 다시 응원을 해주고 있는 아 왜요? 왜 다시 바뀌었어요? 제가 더 힘들어하면 와이프가 응원을 해주고 제가 이렇게 신나게 일하고 있으면 쟤는 신나는데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좀 뭐라고 하고 그래요. 지금 본인이 어떤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빌디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빌딩 투자 시장에서 신규 투자자들도 쉽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채널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3, 4년 전에 저를 페르소나로 보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저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샀던 저예요. 연소득이 1억이 조금 넘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3, 4천 정도 되는 상태, 자산이 뭐 한 1, 2억 정도 모여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그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고 실제로 투자를 알아보시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나 프로세스들이 좀 복잡하고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진입장벽에 의해서 내 이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지 못하는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도 뭐 직방, 다방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 회사들은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거용 쪽에서는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화된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이엔드나 이쪽은 기존의 전통 플레이어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규격화가 쉬울수록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을 타겟으로 잡았으면 사실 제가 느끼는 상업용 부동산은 정보 비대칭의 끝판왕이거든요. 제가 최근에서 영정이랑 뭐 찍은 영상도 있는데 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된다, 눈탱이를 너무 친다, 그리고 중간에 컨설팅비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받아먹어요. 이게 정말 상업용 부동산 눈먼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플랫폼으로?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고 사실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 초기에 이야기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서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좋은 가이드라인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투자라고 보면 되게 많은 단계들이 있잖아요.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 매물 탐색의 과정에 되게 지금의 솔루션들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정보에서 지혜까지 가는 4단계의 피라미드 구조 혹시 아시나요? 네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까지 잘 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상업용 부동산도 보면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혹은 건축물 대장 정보, 뭐 토지 정보, 투자 관련된 개발 정보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모아주시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거를 지식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유튜브 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많이 들어서 다른 정보들을 봤을 때 나의 지식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정들을 계속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산업 영역에서 보면 개인화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정보를 지식으로 말아서 기술이 제공을 해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 여기 단계까지 못 갔다고 생각을 자꾸 하고 못 갔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지식화시키는 거 그걸 개인화의 측면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잡고 가는 서비스의 가치고 예를 들어 3년 전에 저가 페르소나니까 저라면 제가 들어와서 나 2억 있고 연소득 1억 5천이고 나는 뭐 한 3년 안에 매각 차익 볼 수 있는 곳 아니면 나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곳에 투자하고 싶어 라는 나의 이 의사만 있으면 그거에
필요한 뭔가를 공부하지 않고도 나한테 필요한 걸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저의 취향들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저 옆에 빌딩 저기 사, 저 옆에 상가 사 이러면 전 잘 또 안 사거든요. 근거를 말을 잘 안 해주잖아요. 체크리스트 해주신 것도 너무 좋았었는데 네. 저는 그런 체크리스트처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들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돼서 내가 보고 직접 판단을 한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장현님이 지금 하려는 비즈니스가 기존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독과점적인 경제적 지대를 침해하는 비즈니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부동산 플레이어들, 중개업자들은 정보가 비대칭일수록 먹는 게 많아요. 정보가 오픈되지 않는 걸 원할 거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밸류맵이나 이런 데서 이미 오픈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오픈돼 있는 걸로는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보를 오픈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브로커 피를 먹는 그거를 침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장을 유지시켜 주자라고 생각하면 기획 자체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피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어떤 중개 사례를 한 5개 정도 정리를 했는데 장현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통임대가 들어와서 매수자가 건물 사자마자 3개월 만에 나가고 이런 건 뭐 예산일이고, 매도자랑 중개인하고 짜고 거기서 뭐 세일즈 리스백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난친 사례들도 있고, 원래 이거를 한 80억에 매입할 수 있었는데 85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또 장난을 쳐가지고 컨설팅 피를 3억을 받았대요.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별별 케이스가 다 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열받더라고.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거 당하시는 분들이 의사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돈 있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눈탱이 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기를 당하더라고. 이 사람을 믿고 컨설팅 피를 뭐 2, 3억을 준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주려고 하면 단순히 이게 중개 수수료로 준 게 아니거든요. 따로 컨설팅 피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은 근거가 뭐냐? 결국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뭐 팔아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 사례가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 창업 컨설팅하고 좀 비슷한 그런 거예요. 이 시장을 깨고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방이 그렇게 많은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아파트 시장, 그나마 이제 아파트 시장은 상업용 빌딩보다는 개별성이 낮은 시장이고 표준화가 가능한 시장인데도 아직까지도 다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 어렵겠구나. 이게 전통 플레이어들이 너무 이권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현님 말대로 그게 만약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에 있어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그 전통 플레이어들은 다 없어져야 될 비즈니스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거용이랑 상업용을 좀 다르게 보는 그 견해들이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메이저 플레이어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포션을 먹는다기보다는 이 주요 지역을 사실 다 장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한 정보를 공유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일단 그 영역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거용과 상업용의 되게 다른 부분이 전문가 집단이 있으시잖아요. 이 중개인이라는 중개인의 98%가 주거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98%가 상업용 물건도 받으셔도 사실 플레이를 제대로 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소외돼 있단 말이죠. 저희 같은 서비스가 나오면 오히려 그분들은 빌딩에는 전문성이 없더라도 저희가 드리는 체크리스트와 저희가 드리는 전문적인 코멘트, 이런 가이드들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탑티어에 있는 분들은 그룹 내에서 한두 명의 파트너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밑에 98%는 우리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께는 이 시장은 오히려 여기에서 한두 분만 제대로 설득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브로커 피에 대해서 그런 걸 못 받도록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랑만 저희는 파트너로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이긴 합니다. 제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되게 멋진 말을 하나 들었어요. 이거를 실현하긴 정말 어려운 건데,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그게 플랫폼이 되고 큰 돈을 버는 거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브로커가 되는 거고 작은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멋진 말이더라고요. 장현님은 그러면 큰 돈을 벌면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겁니까 그러면? 제가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지금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룰 수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아니 너처럼 연소득 1억 받는 애 중에 빌딩 투자 알려줘도 하려던 애가 많아? 그 없어서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제일 많이 받아요. 그게 대다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게 저는 의문이고,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게 목표죠, 언제나.